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의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지내고 충남도지사를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귀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들, 또 우리 지방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민주당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재헌헌법에 규정이 된 바 있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6.25 전쟁 중에 첫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도지사, 서울시장 선거도 치르게 되었죠. 이런 지방자치의 역사가 박정희 5.16 쿠데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까지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 부활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13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 시행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부활 첫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95년에는 부활된 첫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었음을 동지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남도지사를 지난 4년 동안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분권입니다. 지금도 행정부지사 아니면 행정부시장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적절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이라는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점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분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각 시도마다 특성에 맞는 조직을 분권이 든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승인 내지 명예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문제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 분권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방세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21년 기준에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대 26이었습니다. 충청남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충청남도 23년 예산이 9조 8,90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비가 무려 8조 6,554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이라고 도지사가 됐을 때 하루아침에 갑의지휘에서 의리지휘로 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장님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 연담 요청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기에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재정분권이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어렵다. 그래서 자치분권, 조직분권, 재정분권 다 중요하지만 재정분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7대3, 더 나아가서는 6대4로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자치정부, 민주당의 지방정부, 민주당의 지방정부야말로 다른 당의 지방정부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가장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 지방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인 행정비가 32,000달러가 넘고 총 GDP가 작년에 코로나19에서 지위가 저하되었다고 그러지만
세계 13위권입니다. 우리가 1조 6천억 달러 넘죠. 수출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지표가 많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는 3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3대 위기, 이걸 극복하는 것도 민주당 지방정부의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내재하는 3대 위기라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여러 학자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중대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사회 양극화 위기, 여기에 국가 불균형 발전 위기, 사회 갈등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위기를 풀어내는 것도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의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저출생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작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었습니다. 세계 198개 국가 중 198위입니다. 여러분 1971년도에 대한민국 출생하고 몇 명이나 태어났을까요? 102만 명입니다. 서기 2000년도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22년 작년에 출산화가 합계 출산율 0.78명의 출산화 수를 보면 24만 9,031명. 1971년의 출생에 비하면 무려 4분의 3이 날아간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우리 모든 사회 구조가 60만, 70만 대 태어났던 게 우리 사회 구조의 여러 가지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만이 안 되는 24만 9천명이 태어나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면 합계 출생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민족의 소멸 가능성은 99%가 아니라 100%임을 세계적인 인류학자 많은 사람이 예고하고 있죠. 이러한 저출산 위기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령화 위기입니다. 이미 23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949만 명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18.47% 정도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5년에 가면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고령화 비율이 37%로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 최고령 국가로 급속하게 진입하는데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일례를 든다면 대한민국 어르신들 빈곤율이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약 37% 정도입니다. OECD 평균이 14%에 비해서 우리가 3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끄럽지만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42명으로 2009년 이후에 OECD에서 압도적 1위하는 5명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되지만 대한민국 심각한 양극화의 위기,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양극화의 현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WIR이 보도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구별 소득 통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구를 하면 2인 이상 가구를 말하는데 상위 10%의 2인 이상 가구가 월 소득이 1,654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반면에 하위 10% 2인 이상 소득은 얼마의 소득을 올릴까요? 소득이 127만 원에 불과합니다. 127만 원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2인 이상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러다 보니 소득은 127만 원인데 지출은 174만 원, 매월 적자가 한 47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 가구 이상을 보면 더 참혹합니다. 하위 10%가 월 소득이 67만 원에 불과하고 지출은 119만 원, 매월 적자가 50만 원, 60만 원 정도에 가까운 거죠. 이런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는 어떨까요? 이것도 세계 불평등 보고서의 보고에 따른다면 대한민국 상위 1%가 가진 대한민국 총 자산 무려 25.4%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위 10%가 58.5%. 그런데 대한민국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 얼마나 될까요? 5.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산소득의 양극화, 주식 배당액을 볼까요? 20년도 대한민국 총 주식 배당액을 28조였습니다. 그런데 1%가 아니라 상위 0.1%가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1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50.2%라는 거죠. 상위 2%가 20조 6천억에 73.7%, 상위 10%는 26조 5천억에 94.6%, 하위 50%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은 393억 원, 0.14%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임금 노동자, 임금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종사하죠.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율로 보면 12대 88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종사자의 평균 급여가 563만 원일 때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연령이 높아지면서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예컨대 50대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보면 729만 원 대 291만 원이라는 최근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율이 815만 명, 37.5%였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급여는 188만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양극화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바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3대 위기를 충남에서 극복하는 선도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충남 도정의 목표였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 있지만 지방자치 결실을 맺고자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통 정무부지사라는 부지사 지위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꿨습니다. 또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 보건복지실이라는 2급 간소를 두었습니다. 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극화 대책팀, 나중에는 양극화 대책 담당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남북협력팀과 푸른하늘과 신설, 사회적 경제과 신설, 여기에 탈석탄과 언더토연합에 가입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에 관해서 충남에서 시행한 몇 가지 선도적 정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도지사 공약 1호로서 임산부 전용 민원청을 만들자. 몇 개월 만에 한 2,773개의 임산부 전용 우선 창구를 만들었죠. 여기가 충남이 임산부와 6개월이 안 된 산모까지 어떤 적금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1.5% 정도 우대금리인데 절반을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거죠. 여기에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일명 충남 아가수당을 18년 11월 20일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8세 이하 아이를 있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임직원 아이킴 시간을 18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심지어 충청남도는 공무원이 자녀 출산 시에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18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임산부가 119에 연락을 하면 119에서 전용차가 집에까지 모셔라 가고 산부인까지 모셔다 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제도를 우리가 18년 1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달리는 산부인과라 해서 산모가 아이를 받을 수 있는 달리는 산부인과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 보육 실현과 무상 유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1월부터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차이를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과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차이를 없애게 되었죠. 나아가서는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 부모의 경제적 부담 차이도 해소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립 유치원을 보낸다는 것은 적극 지원했다기보다는 공립 유치원이 없던데 공립 유치원에 탈락한 사람이 가게 되는 거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 부담 차이가 월 한 2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충청남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부모의 부담 차이를 해소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보육 서비스, 공휴일도 없고 야간도 없는 24시간 365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충남 아이 키움뜰을 개원했습니다. 전 도지사 공간을 개조해서 24시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충남 아이 키움뜰을 개원한 거죠. 여기에 전국 최초로 충남 어린이 인성학습업 내포 자연놀이터를 개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한 바가 있죠. 여기에 충청남도가 전국에 무상교육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시행했고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충청남도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 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충청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무료 버스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특히 지방의원님께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단체장과 협의하고 요청해서 이 문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심각하다고 그러죠.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출산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략 비혼 가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 비율이 3% 정도가 안 되죠.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데 결혼을 안 하는 선택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혼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직업, 실업자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아니면 저임금이든지 이런 직업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거 문제. 그냥 주거가 있어야, 살 집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 여성의 육아 독박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우리가 혼인과 출생의 장애물이죠.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혼인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이 2명, 3명 키우는 어느 정도 족한 면적인 25평형형, 59제곱미터형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 임대료도 한 자녀가 출산하면 우리가 반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출산할 때는 15만 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지방정부에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1년에 10만 원 정도, 더 나아가서 한 20만 원 정도 한 15년만 진다면 최소한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의 장애물이 되고 출산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보증금 5천만 원도 충남에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7천만 원까지 융자에 주선하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 이자가 0.3%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가 확산되기를 간곡하게 기원하고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촉구하시는데 앞장서 줄 것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45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고령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수용하지만 충남에서 선도 정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어르신들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반 자살률도 1위죠. 이래서 이런 고위험 어르신들 8,000명을 선정하고 여기에 11,000명이 멘토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선진국형 어르신 놀이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몇 년간 준비해서 21년도에 공주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놀이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심신을 건강히 도모하듯이 우리 어르신도 심신 건강히 도모하자는 뜻에서 어르신 놀이터를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양극화의 가장 뒷단에 있는 것이 또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충남에서는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건립 중이죠. 아마 한 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국비도비 이게 건립이 되면 대한민국 모델이 되고 장애인 가족이 신청해서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가 13만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입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 경기에 묶어졌었는데 이동범위를 광역단위로 한 것도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골볼팀을 우리가 창단했고 여성장애인 혼합 태권도를 창단하는 것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또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루누리 사업의 적용인데 10인 미만의 직원의 일정한 급여 이하 있을 때 적용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는 4대 보험료 중에서 2개 분야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충청남도는 전액을 부담하고 지원하는 제도이죠. 이것은 소기업 경영주도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이 근로자들이 전액 4대 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우리가 경영주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를 위한 이런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 문제도 우리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에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도 추석 때 설 때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많다는 것은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야말로 평소에 월급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그건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 설 때 보너스를 주지 못하는 기업이야말로 평소에도 많은 급여를 줄 수 없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업도 도도 시군도 우리가 기금에 충당해서 추석 때 설 때 보너스 주지 못하는 우리 임금 노동자들, 임금 근로자분에게 각 40만 원씩의 어떤 보너스를 지급하는 건데 이 문제가 일반 임금 근로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양극화로 벌어지는 어떤 임금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수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 각 지자체에서 각 지방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요청해 줄 것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충청남도는 21년도에 농어민 수당을 마련해서 가구당 연 80만 원, 한 16만 5천 가구의 그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양극화 문제, 특히 지방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지방자치 지방분권인데 지방이 없다면, 지방의 주민이 부재한다면
이런 지방자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컨대 충청남도의 어떤 군을 보면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82명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520명인 군이 있죠. 어떤 군은 137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은 1157명이었습니다. 출생아보다 돌아가신 분이 8배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 이게 개선이지 않은 상태에서 쭉 연장이 된다면 그런 시군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고용정보연구원에서는 우리가 226개의 시군구, 거기에 제주도를 2개를 나누고 세종시를 하나로 한 228개라고 볼 때 무려 30년 안에 118곳이 소멸 위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2만 정도가 안 되는 군이 여러 군데가 있죠.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을 막아야 될 과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방소멸을 가는데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입니다. 지방의 소멸과 지방의 분기는 저출생이 커다란 문제이지만 수도권의 집중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5,140만 정도 된 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인데, 작년 기준하면 2,605만 명, 우리가 전국의 50.5%에 해당하는 국민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총생산도 이미 벌써 역전이 됐죠. 여기에 이 대기업의 집중도를 한번 따져볼까요? 대한민국 20년 기준에 했을 때 전국 100대 기업에서 91개가 수도권에 있고 1000대 기업을 보면 무려 743개의 기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매출액의 한 86.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소멸과 지방분기는 가속화되고 국가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국가 균형 발전, 특히 지방의 소멸과 분기를 막는데 우리가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당원 동지 여러분,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지방자치 부활에도 가장 앞장섰고, 우리 대한민국의 내재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장서 해결하자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으로서,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3가지 분야에서 우리 민주당 당원이 아무리 자부심을 느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볼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통일의 역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선 역사라는 점에서 볼 때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 창당부터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창당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 때 우리 민주당이 우리 학생 동지들과 함께 앞장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5.16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진행되고 있을 때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는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박정희 삼선 개헌에 반대했고, 박정희 유신 쿠데타에 주기차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나가서 5.18 민주항쟁, 1987년도 60 민주항쟁 때도 늘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민주화 동지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논할 때 저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행하는 정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큰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남북 통일이 여러 가지 여망과 남북 통일 기운이 많이 약화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남북이 극도의 긴장 관계에 대립, 이런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후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아마 남북 통일이 주역인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누가 무엇이라도 민주당이야말로 남북 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또 남북 통일 기반을 닦은 정당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님 남북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굴곡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후퇴는 있지만 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남북 통일로 가는 커다란 기념비적인 이정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바가 있죠. 14선을 통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 이건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대통령님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통일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는, 그 기반에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남북 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과 통일에 있어서 주역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대변인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재 기초연금을 만든 주역이시죠. 우리 민주당이 해낸 겁니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우리가 함께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당원들 여러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당은 줄기차게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자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행정수도 문제라든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 이걸 실행하고 실시한 것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과 우리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수도권 규제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했죠. 물론 행정수도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세종시에 서게 되고 대부분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룬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런 수도권 규제 강화와 행정시 복합도시의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 발전의 역사, 이 문제에서는 우리 민주당원이 아무리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들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가 민주주의 또 통일의 역사, 국가 균형 발전 역사의 주역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나가서 우리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유지하고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모두가 하나같이 단결하고 단합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이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